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DCF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궁금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영구 현금 성장률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코너라고 있습니다. 그 경영대학교에 성균관대 경영대학교에 밸류에이션 동아리, 파이낸스 쪽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동아리인데요. 이 학부생들이 이제 6월 19일 날,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회사가 살만한지, 어떤 회사는 팔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목 추천하는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 중에는 경영학과 학생들도 있고, 비전공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라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정호 학생이 용감하게 질문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읽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연구 성장률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이 연구 성장률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각 증권사별로 뭐 기업별로 적용 방식이 알고 보니 다 다르더라 하는 거고요. 어떤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종목 추천서들 쭉 보시잖아요. 그죠? 그걸 쭉 보니까는 아니 뭐 현대증권이 됐든 뭐 현대차증권이 됐든 뭐 삼성증권이 됐든 어느 증권사든 됐든 그 연구하는 대상 회사의 마지막에 터미널 밸류 그 마지막에 그 연구 성장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 얘기는 하는데 그게 왜 그 퍼센트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음. 보통 실무에서는 0%에서 1%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현대차증권 연구원의 리포트를 보면은 이 수치에 대한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네.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회사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슈퍼 카파시터 연구 전지 연료 전지 연료 전지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근데 사업 분야가 향후 성장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실무 사용 수치 0%에서부터 1% 보다 더 높은 연구 성장률을 적용해도 될까요? 적용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래가지고 질문은 첫 번째 연구 성장률을 구하는 방식, 두 번째는 사업 분야에 따라 높은 연구 성장률을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연구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DCF를 할 때에, 어, 연구 성장률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90% 정도 여러분들의 DCF로 나오는 가치, 그죠? 종목을 봤을 때 그 가치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DCF로 나오는 가치의 90% 이상 정도가 다 이 연구 성장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소리냐면요. 지금 이걸 지워놓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수직선으로 그어서 지금 타임라인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건 요 타임 제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랄랄라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서 있고 1년 후, 2년 후 뚜루루루루 해가지고 이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라고 칩시다. 1년 후, 2년 후. 그 다음에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이 있을 거예요. 기대되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그죠? 있을 겁니다. 캐시 플로우 1, 캐시 플로우 2, 따다다, 캐시 플로우 10, 그 다음에 영구, 현금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그게 다 무슨 인투이션이냐?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모든 기대되는 현금 흐름의 기대치, 그죠?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회사의 내재 가치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재 가치 밸류, 그죠? 이거는 시그마 cash flow expectation, 그죠? 1 플러스 R의 T제곱, 그 다음에 T는 1부터 인피니티까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캐시플로우 T. 1, 2, 3, 4 해가지고 쭉 relevant cost of capital 거기에 해당되는 할인율만 갖다 적용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끝에 가가지고 요 어느 시점에선가 이것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돼서 어떻게 이제 현금 흐름의 그 연구 성장률을 갖다가 추정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DCF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가는 종류의 회사가 있고 DCF가 안 먹혀 들어가는 종류의 회사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 먹혀 들어가는 거는 코카콜라나 지금 가치주, 포스코, 그렇죠. 현대제철 이런 것처럼 중후장대한 그런 회사들 있죠. 그리고 이미 공장 같은 것들이 다 들어차 있는 가치주에 해당됩니다. 가치주는 이런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DCF 방식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쟤네들이 해온 사업이 몇십 년 동안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날 거거든. 그래서 이걸 예측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는 매년 디비던드라든가 캐시플로우 같은 게 확실하게 나와요. 특히 디비던드. 가장 단순한 모델로 봤을 때 배당금 있잖아요. 디비던드. 그죠? 포스코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디비던드가 많이 계속 꾸준히 나와 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하기가 편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밸류 중에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앞으로 나올 디비던드 1년, 2년, 3년부터 10년치, 그죠? 거기에 디비던드 예상치도 0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현금이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 밸류 전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죠? 밸류 전체, 지금 뭐 만약에 40만 원이라고 칩시다. 페어 밸류가 40만 원이라고 치면은 요 중에 상당 부분은 요 초기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기대치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고요. 그죠? 반면에 테슬라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주들, 지금 배터리 얘기하셨는데, 그죠? 배터리 얘기했는데 그런 성장주들에 대해서는요, 요때 기대되는 디비던드, 예를 들면 성장주가 이런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가 10년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배당금을 조금씩 페이를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 DCF 중에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배당 할인 모델로 했을 경우에는 페어 밸류가 얼마가 나왔다. 이 중에 얼만큼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예상되는 디비던드, 배당 액수겠느냐. 배당 액수 예상치가 요 중에서 얼만큼 차지할까요? 정확히 0%가 됩니다. 0%. 안 들어가. 왜? 예상되는 디비던드가 10년까지 제로인데 뭐 0 더하기 0 더하기 0 계속 하면 0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얘네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생각한다 그러면은 별로 하지도 않지만은 한다 그러면은 걔네들의 가치는 100% 어디서 온다? 터미널 밸류에서 온다. 터미널 밸류. 마지막 연구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서 100%의 가치가 좌우될 뿐이다. 앞으로 10년치 현금 기대하지 마라. 그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그렇죠? 성장주에 대해서는 DCF 모델이 잘 안 맥혀 들어가요. 일단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안 맥혀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프리 캐시플로우 모델로 해서 FCFE가 있고, 에퀴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는 FCFF 모델 있죠? FCFF. 이거 분홍색이 좀 더 잘 보이네. 예, 그래가지고 FCFE든 F든 이것도 그럼 디비던드가 아니고 요걸로 DCF 해가지고 성장주도 1, 2, 3, 4년 하면은 디비던드는 0이지만은 프리 캐시플로우 투 에퀴티나 펌은 0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급성장주, 배터리주 같은 것들은요, 얘네들이
포지티브로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이너스로도 많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주식인데 투자를 해야지 빼먹겠냐고요. 그죠? 그러고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빼먹지 않다 하더라도 그 디비든드로 페이아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렇게 많이 남아 돌지는 않습니다. 계속 투자하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DCF를 할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면은 컴퍼니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 약간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런 S형의 곡선, 그죠? 이런 뭐랄까 영업이익 같은 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도 이 초장에 급성장을 막 하고 나중에는 저성장을 한다 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잘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룰 자체가 없어요. 맞는 정답이 없어. 그것이 밸류에이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계학 하시는 분들이 파이낸스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뭘로 잡는지 너의 뇌피셜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그리고 특히나 성장주는 그게 심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 터미널 밸류, 성장주, 배터리주에서 그 특히 이것이 터미널 밸류가 중요한데 이 이슈는 뭐냐 하면은 성장주에서 가치의 100%는 성장주에서 가치의 거의 100%는 터미널 밸류에서 온다. 저에게 뭔 소리냐면요.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가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그죠? 지금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캐피탈 게인 하나 바라보고 캡 게인이라고 합니다. 즉 프라이스가 10년 후에 지금 프라이스 제로보다 엄청 커져 있을 거다. 그죠?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10 P0 P0 이 리턴 있죠. 10년 후의 리턴을 봤을 때 이거 하나 바라보고 들고 앉았는 게 성장주다. 10년 후 내지는 이 10년 후에 기대되는 가격, 그죠? 10년 후에 기대되는 가격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들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10년 동안 들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나도 이 시장에서 이 10년 후에 뭔가를 바라보면서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오늘 내일 사고 팔고 하는데 오늘 내일 사고 팔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10년 후 바라보면서 내가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이 주식을 팔아서 내 이익을 실현하겠다 하는 거지 내 이익을 디비den드로 실현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터미널 밸류가 그래서 이제 거의 90% 넘어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터미널 밸류 우리가 공식 기억나시죠? 영구 현금 흐름 등비 수열의 합이고 등비가 1 over 1 plus R, 그러니까 1 R, 이거가 공비인 등비 수열 무한 등비 급수, 그죠? 그걸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때 나왔던 거가 뭐냐 하면은 뭐야, 이 캐시플로우 11, 일로 지우고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가 뭐냐 하면은 터미널 밸류 딱 요 타임 포인트 요 지점에 가서 섰을 때, 우리가 10년도 딱 끝났을 때 요 지점에 갔을 때 터미널 밸류가 얼마냐를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꼭 헷갈리더라고. 이거 10년 지점에 가는지 11년 지점에 가는지 9년 지점에 가는지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구한 다음에 또다시 디스카운트를 10기간 동안 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까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요 10년 지점에 와 있을 때, 그죠? 요때 터미널 밸류를 구해야 돼. 그죠? 영구 현금 흐름의 이슈는 이겁니다. 자, 이때 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캐시플로우 11, 여기서 한 기수 더 들어가. 요때부터 시작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갈 거다, 성장할 거다 하는 거거든요. 11기간, 12기간.
요때부터 그러니까 요 1년 기간 동안의 성장률이 앞으로 영원히 적용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R-G로 갑니다. 그죠? R은 아까 썼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 쓰시면 됩니다. CAPM 가지고 쓰든가 웩을 쓰든가 그죠? 그 다음에는 G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FCF2를 했을 때 FCF2를 했을 때는 넷인컴의 성장률 그죠? 넷인컴의 성장률 을 가지고 가면 되고 FCFF로 했을 때는 오퍼레이팅 인컴 내지는 EBIT라고 그러죠. 영업이익의 성장률 이걸 가지고서 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의 나름이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연구 성장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 연구 성장. 지금은 급속 성장이에요. 안 되니까 지금은 배터리 진짜 많이 성장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는 야, 저 1년에 막 100% 성장하고 심지어는 뭐 1000% 성장하고 이러는 회사들도 있죠. 그죠? 10배 대박 내는 회사들 갑자기 1년 만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지. 근데 in your wildest dreams 여러분들의 꿈속에서나 그런 일들은 이루어진다. 영구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급속 성장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왜? 첫 번째로요. 어떤 작은 회사라도 100% 성장을 무한 기간 동안 하면은 그죠? 어떠한 작은 회사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연율로 100%를 성장하는 거를 무한 번 수십억 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 크기가 이 세상 GDP보다 어떻게 될까? 커집니다. 아시겠어요?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2배 성장을 하는데 무한연도 100년만 2배씩 성장을 해도 2제곱 2의 100% 성장 100% 성장이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1이죠. 100% 성장 100년만 지속해도 이게 거의 인피니티에 갑니다. 세상 잡아먹는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되니까. 그래서 이 연구 성장이라고 하는 건요.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 이건 연구 성장 현금 흐름 이걸 하는 거는 이때 얘기가 아니라 이때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힘들지. 그 상상력이 있냐고. 그 이미지네이션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있는 대로 죽이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데 잘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좀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스타일의 교육에서 자란 애들은 이런 이미지네이션, 뇌피셜 이런 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고 그거 갖고서 마음대로 얘기를 해.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때 가서 막 무한 성장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잘 잡는다. 언제까지 급속 성장을 할 건지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100% 성장 한 3년 동안 할 것 같아. 뭐 5년 동안 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tapering off. 감속 성장한다 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 뇌피셜 돌릴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너무 황당무계한 소리 하면은 그거 막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도를 둘 줄 아는 거야.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요 급속 성장 기간을 얼만큼 둘 거냐. 그 다음에 연구 성장은 천천히 가는 거다. 천천히 가는 거면은 그렇지 어느 정도 몇 가지 룰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요거 딱 보는 순간 뭡니까? 이 G는 R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R보다 크면 그 연구 성장이 아닌 거야. 왜? R보다 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게 G가 R보다 크면은 터미널 밸류가 음수가 돼 버립니다. 밸류가 음수란 얘기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했다는 거야. 쓰레기면은 밸류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근데 이건 쓰레기란 뜻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R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 낮은 율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사가 커지다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랑 같이 성장할까? 보통은 그가 속한 나라의 GDP 성장률이랑 같이 갑니다.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 혹은 전 세계 GDP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구글이다. 구글이 아무리 자라봤자 지금 전 세계 GDP 성장률만큼 그 이상 성장하기는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쵸? 말이 되죠. 그죠? 전체 거시경제를 완전 잡아먹고 막 그거보다 더 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거시경제가 성장하는 그 속도 내에서 성장한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어디에 수렴하냐면은 growth of GDP에 속합니다. growth of GDP. 그게 그 나라의 GDP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회사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서 월드 GDP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회사는 그 글로벌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서 개발도상국의 급속 성장을 따라할 거다. 뭐 이런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선진국의 걸로 갈 건지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 스토리 나름이에요. 그게 일관된 스토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허당 스토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듣고서 비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관된 스토리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얼버무리고 앉았는지 그거 찾아내는 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분 보스가 여러분 보고 비판을 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GDP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 그랬는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이거 보면 대충 아시겠죠? 아, GDP 그로스 레이트가 롱런, 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롱런 GDP 그로스, 그죠? 장기적으로, 그죠? 무한대 시간 동안에 벌어질 장기적인 연평균 GDP 그로스 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GDP 그로스 레이트가 뭐 우리나라가 몇 프로인지 뭐 어느 나라가 몇 프로인지 월드 GDP가 뭐 2%가 되나 3%가 되나 뭐 좀 변하기도 하고 코비드 19에 따라서 금년에 확 급속 따라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어쩌라고요? 아, 금년 당장이 아니라니까 롱런 GDP 그로스 레이트 장기적인 평균 GDP 그로스 레이트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GDP 그로스 레이트를 추정하기 힘들면 월드뱅크에 가시면 나옵니다. 월드뱅크 웹사이트 가면은 그게 힘들면 뭐해요? 아, 만만한 거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 내지는 그 뭐예요? 인플레이션 레이트만큼 뭐랄까 실질 성장률 없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만큼 아주 서서히 성장한다 하는 뜻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메이크 센스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롱런 리스크 프리 레이트 에버리지를 합니다. 리스크 프리 레이트. 그 나라의 재무 채권 그 수익률 같은 거죠. 그거 갖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라에서 감당하는 뭐예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롱런 리스크 프리 레이트 정도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happen to be 둘 다 낮은 상황이었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십몇 년 동안 리스크 프리 레이트도 0에서 1%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0%에서 1%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간 적도 있고 근데 대개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가장 쉬운 건 뭐다? 롱런 GDP 그로스 레이트 익스펙테이션 예상되는 장기적인 GDP 그로스 레이트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성장률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다? 이 업종이 지금 DCF를 정말 써야 되는 업종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 DCF가 진짜 잘 맥혀 들어가는 거는 가치주, 중후장대한 그런 중화학공업 뭐 이런 애들 이미 asset in place가 많은 것들 얘네들은 이런 게 잘 맥혀 들어간다.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 성장주 급속하게 막 가는 것들 수소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 전기차 배터리 난리 났어요. 그런 애들은 이게 괜찮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 글래머 스탁 내지는 그로스 스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은 DCF가 좀 한계가 있다. 금방 온다. 왜? DCF에서 차지하는 얘네들이 그죠? 숏런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기대되는 현금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별로 없어. 디비던드 완전 꽝.
나머지 터미널 밸류에서 갖고 오는데 이 터미널 밸류 넷피셜 돌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요 공식을 딱 보시면은 참, 그죠? 요게 또 센시티브하다. 요걸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져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실망하게 만드는 요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카운팅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서 학을 띱니다. 이거 뭐냐면은요. DCF에서 R 했을 때 이게 에퀴티 쪽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CAPM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뭐 한 8% 나왔다고 쳐. 8% 나왔다고 칩시다. 얘가 하다 보니까는 롱런으로 8%좀 심했나? 한 5%에서 6% 나왔다고 칩시다. 5에서 6%. 얘가 한 1%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분모가 4%에서 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캐시플로이 분자는 커다랗고 분모는 4%에서 5%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0.04, 0.05를 왔다 갔다 해요. 분모가 엄청 작아요. 이게 분모가 0.04 정도 되고 이거는 몇 백만 달러, 몇 천만 달러, 몇 백만 달러, 몇 천만 달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요게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4%에서 5%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은 요 터미널 밸류가 10배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에 따라. 0.04에서 0.05로 왔다 갔다. 요 분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밸류가 엄청나게 스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가 DCF 할 때 훨씬 더 말이 되고 성장주가 엄청나게 볼레타일하게 될 수밖에 없고 리스크 프리 레이트나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그 트레저리 저쪽에서 국고채 이자율이 어떻게 돼가는지 뭐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옐런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밸류 성장주들, 그로스 스탁들은 엄청나게 터미널 밸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리턴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성장률, 연구 성장률을 뭘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넷피셜 스토리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 그래서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은 CPA 하세요. 어카운팅 가시라고. 그리고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은 밸류에이션,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뱅킹, IPO, M&A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 그러고는 이게 성장주에서 이런 걸 써먹기가 힘드니까 성장주에서는 어떤 걸 써먹습니까? PE ratio, PB ratio 이런 걸 쓴다고. 여러분들 하실 때에 DCF 하나에만 목숨 걸지 말라고. 내가 번번이 얘기해. 번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근데 이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처음부터 이거부터 하고 나서 들어왔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PB 레이시오를 들어보자. PB 레이시오는 ROE의 함수다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은 PB 레이시오하고 이게 ROE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뭐냐면은 PB 레이시오가 ROE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PB 레이시오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은 리그레션 돌리면은 ROE 가로축에 ROE 들어가야 돼요. 설명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 동속 변수 PB 레이시오를 놓고 수백 종목을 갖다 찍잖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 밑으로 안 가겠지. 이거는 자, PB 레이시오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리그레션 돌려봐라, 회귀 분석 해봐라 그러면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대개의 경우 맞는 그 뭐 데이터가 워낙 이상한 데이터를 구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인투이션이 뭐냐면은 그 수익성이 좋은 회사일수록 시장에서 가치를 잘 쳐준다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보고서 밸류에이션 들어가야 돼요.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PB 뭐냐면은 price to book value of equity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저거 생각해 보면은 디비den드 그죠? 디비den드 1이라고 치고 R-G 원 스테이지 그로스 모델이라고 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연구 성장률이 지금부터 적용된다고 치고 그죠? 다 가치주라고 치고 보면은 프라이스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기대되는 디비den드를 연구 성장한다고 치고 그거에 적절한 할인율이 바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것이 바로 프라이스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book value of equity가 되거든. 디비den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넷 인컴에다가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됩니다. 성향. 그죠? 이 둘을 곱해준 거야. 넷 인컴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넷 인컴 기대되는 것에 대한 페이아웃 레이시오 곱해주면 요거가 된다.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넷 인컴 오버 book value of equity가 되고요. 요게 분자에 있으니까 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에 있는 얘네는 R-G 빠지고 그 다음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나와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수학적 계산을 손으로 직접 써서 캔슬 시켜보면서 캔슬 안 되구나. 이거 갖고서 직접 한 번만 써보면 돼. 문송합니다 하지 말고 지금 쓰라니까. 쓰고 나서 보면은 요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ROE야. 그러고 나서 나머지 R-G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PB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미 PB는 ROE의 함수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큰 놈이 PB 레이시오 높게 나오는 거는 놀랄 게 전혀 아니다. 놀랄 건 뭐냐 하면은 ROE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요쪽에 가 있는 밑에 처박혀 있는 요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얘네는 뭐 해야 돼? 얘네는 딱 봐도 PB가 올라가겠구나 앞으로. 그죠? 이런 거는 바이 레코멘데이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요런 군을 가지고서 요런 집합 몇 가지를 가지고서 그 주식들 한두 개를 들고 파보는 거예요. DCF로. 그러면은 바이가 되는지 아닌지 좀 더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요 위에 있는 애들 있죠. ROE는 후졌는데 PB 레이쇼가 엄청 높네.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겠어요? 근데 ROE가 계속 된다고 쳤을 때 수익성이 그따위면은 PB 레이쇼가 꼬라박겠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레코멘데이션? 셀 레코멘데이션 뻔이다. 여기는 바이, 여기는 셀. 그래서 여러분들이 DCF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문송합니다 하는 사람들 문제가 뭐야? 여기서 리그레션 돌릴 줄 몰라. 리그레션이 뭔지를 몰라.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계 베이직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좀 먼저 한 다음에 DCF 들어갈 걸 좀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 팀 멤버들 중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발 좀 돌려달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거 ROE 기대치나 PB 레이시오 같은 거 어디 데이터에서 구해요? 데이터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가이드를 캠퍼스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그죠? 설치를 하고 나서 이 데이터 가이드 엑셀에 붙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캠퍼스 안에 오시면은 캠퍼스 안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있는 2200 종목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리그레션 돌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갖고 오면 돼. 스캐터 플롯 하나만 그리면 끝납니다. 제 동영상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DCF만에 너무 매달리진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PE 레이시오도 마찬가지예요. PE 레이시오도 이 비슷한 식으로 해서 ROE의 함수다는 거 마찬가지 아이디어가 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그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더 성장주들은 이런 걸로 해서 간단하게 얘기가 됩니다. 음. 네,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